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얼굴 한 번씩 봤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온라인 강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좌 이름을 뭐 블렌디드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블렌디드라는 게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은 학교에 나오고 나머지 일주일은 학교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1주 단위로 강좌를 올릴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1주차 강의, 2주차 강의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 1주차 강의의 첫 번째 시간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찍는 도중에 종이 쳐주는 게 제가 온라인 수업의 묘미라고 했었죠. 자, 봅시다. 여러분, 미리 예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중간고사 범위에만 얽매여 있기에는 앞으로의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와는 별개로 앞으로의 진도를 나갈 거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3주가 있을 텐데, 그 3주 동안에 나머지 범위를 이론을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수행평가 위주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배울 단어는 뭐냐면 생명 시스템이라는 단원이에요. 생명 시스템. 이름 그대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지금 단원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지구 시스템 할 때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우리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표현하고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생명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큰 단원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의 마지막 수업은 다 생명 시스템이고 2학기의 처음 시작도 생명 시스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생명을 많이 다루니까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생명 수업을 할 건데, 생명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 무엇을 생명이라고 부르느냐,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생명이라고 하는지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레고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레고 조각 하나하나가 구성 단위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 구성 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 생명체라는 덩어리들도 결국은 하나하나의 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머릿속에서. 뭘로 되어 있다? 생명체는 바로 세포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포. 여러분, 세포라는 건요, 영어로 셀이에요. 셀.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혹시 찾아보시면 혹은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생물학적으로는 세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작은 격벽 있는 작은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작은 구분된 공간을 우리가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포라는 것을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이 훅인가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현미경을 통해서 그 코르크막에 만드는 그 코르크라는 나무의 조직을 관찰을 해봤어요. 관찰해봤더니 어떤 구조가 관찰이 되었냐면 이런 구조가 관찰이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뭔가 공간이 이런 식으로 가로막힌 벽이 있는 이런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작은 방, 확대해서 봤더니 작은 방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네 라고 해서 그 작은 방을 의미하는 셀이 세포를 뜻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세포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요즘은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제출하거나 할 때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딱 열면 프로그램에 착착착착 처음부터 표가 딱 그려져 있는, 표가 그려져 있어서 정말 칸칸이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M사의 엑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맞죠?
이 셀이라는 말이 이 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의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셀이라는 거 이거 여기서 연결시켜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생물이냐라고 보기에 좀 앞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활동을 하는 녀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활동. 그럼 생명활동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움직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명활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활동 두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고릅니다. 어떤 걸 고르냐면 물질대사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질대사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물질대사라는 건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변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밥을 먹었네?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싸는 건 밥이 아니라 똥이죠. 다른 물질로 바뀐 거죠. 맞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복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복제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나를 복제한다. 물론 뭐 요즘은 뭐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체세포 복제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식을 낳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계속해서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일단 가장 먼저 좋은 대학 가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저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과정으로서 우리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지? 좋은 직장이란 어떤 곳이지? 라고 물어보면 좋은 직장은 이런 거죠. 돈도 많이 주고 내 여가 시간도 많은 그런 직장이에요. 뭐 꿈의 직장이겠네요. 맞죠? 그럼 네가 그렇게 번 돈으로 네가 그렇게 생긴 그 여유 시간으로 그걸로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행 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그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거긴 하지만 결국은 그 여러분들이 청춘에 번 돈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게 된 시간을 가지고 결국 뭐 하게 되냐면 연애해요. 뭐 몇 포 세대니 해가지고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겠어요? 연애하는 게 싫어서? 아니에요.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연애할 돈이 없어서, 결혼할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요. 대부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왜 연애하고 결혼을 하죠? 연애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죠. 알콩달콩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닮은 나의 유전자 절반을 그대로 쏙 가져간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가는 이유는 좋은 직장 얻으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운데 다 잘라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 낳으려고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를 낳았어. 그런데 이 애가 그냥 놔두면 굶어 죽겠네? 그럼 내 유전자가 후손에 안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좋은 걸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둥바둥 일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둥바둥 일해가지고 입에다 뭐라도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쵸?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결혼을 해야 또 애도 낳고 내 유전자가 그 후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잖아.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 많이 쓰고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벌죠. 인생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에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약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인간도 결국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생명체라는 건 뭐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양한 생명활동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뭐다? 물질대사와 자기복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책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수업을 앞으로 딱 3주만 진도를 나갈 거예요. 3주면 진도를 다 나갈 수 있거든요.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씩 총 6시간이면 다 나가거든요. 이 6시간 동안 나갈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딱 일주일씩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주차 때는 주로 세포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2주차 때는 물질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자기복제 부분을 어느 정도 하도록 할 겁니다. 쉬는 시간 10분이 지났으니까 메모리 카드도 끝날 때가 됐네요. 잠깐 끊었다 합시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주로 뭐다?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세포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포가 바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어떤 생명체는 세포 그 자체가 생명체이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세균이죠. 세균은 세포 그 하나가 바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만한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생 생물들이 있거든요. 단세포 생물들. 그런 녀석들은 세포가 곧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개체죠.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생물들을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세포 생물들은요,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데 그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는 뭐라고요? 네, 세포입니다. 세포예요. 그럼 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요. 살덩어리, 먼 덩어리. 예를 들어 살 덩어리, 머리카락,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 그 다음에 간 덩어리, 간의 어떤 특정 덩어리. 무엇인가의 특정 덩어리들. 근데 보시면 머리카락이 하는 일과 피부가 하는 일과 여기는 지방 덩어리가 하는 일과 근육이 하는 일과 간이 하는 일은 다르죠. 그래서 뭔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걸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간 얘기했었죠. 세포 하나하나가 있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데 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간이 있으면 여기 이만큼 떼어내면 이게 간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만큼만 떼어내도 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조직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이라는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죠. 맞죠? 그래서 조직이 모였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르냐?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 위, 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관들, 위, 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다 조립해가지고 저라는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졌죠. 맞죠? 그래서 기관들이 모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표현하냐면 개체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걸 보면 하나하나의 세포가 모여서 어떤 같은 기능을 가지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모여서 어떤 특정 기관을 만들게 되고 그 기관들을 조립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 사람, 개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여기다 하나 더 배웠을 겁니다. 뭘 배웠냐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 해가지고 식물세포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된다. 그리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 중간에 조직계가 들어가는 게 바로 식물의 경우였죠. 식물의 경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만든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동물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 기관계들이 또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공통적인 부분이고 파란 걸 거쳐서 가면 식물세포 그리고 빨간 걸 거쳐서 가면 동물세포에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세포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세포를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누냐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고 불러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그런데 이 세포 이름에서 사실은 저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원핵세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되게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 그러니까 사실상 핵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핵세포는요 되게 무슨 의미냐면 원시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원시적.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이런 세포들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처럼 뭔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를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렇게 세포를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핵 또는 핵막이 있냐 없냐로 따집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칠판 지우고 얘기할 부분인데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현미경으로 양파세포 관찰하기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양파세포를 갖다가 이제 아세트산카민 용액으로 딱 물들여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 안에 유독 어딘가가 이렇게 염색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핵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핵. 그리고 이 핵이라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DNA가 들어있어요. DNA. DNA는 뭐냐? 이 DNA 우리가 아마 이 3주차 때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DNA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키가 어느 정도가 되고 몸무게는 많이 먹으면 찌는 거고, 자, 그다음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 막 이런 나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DNA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을 이렇게 어떤 특정 막으로 이렇게 쌓아서 따로 보관하면 핵에 따로 보관하는 애가 있어요. 핵막이라는 특정 막, 이 막이 핵막이거든요. 이 핵막이라는 어떤 막으로 DNA를 이렇게 예쁘게 싸가지고 특정 공간에 분리시켜서 놓는 세포, 이런 세포가 바로 뭐냐면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진핵세포는 핵 또는 핵막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세포인데 이 원핵세포라는 녀석은요 보면 핵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핵이 없다라는 것은 핵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DNA가 있다 그랬죠? 그럼 핵이 없다는 것은 DNA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DNA는 뭐예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요. 즉 나라는 사람의 유전 정보를 내 후손에게 전달해야 돼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생명체의 정의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즉 후손에게 나의 유전자를 줄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원핵세포도 생명체란 얘기는 얘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 DNA 있을까 없을까? 얘도 DNA가 있습니다. 단지 그 DNA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형질 안에 대충 흩뿌려져 있어요. 대충 이렇게 흩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막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포질 안에 있어요. 따로 보관하지 않은 것뿐이야. 이런 녀석을 우리가 되게 원시적인 되게 뭐랄까 좀 정리도 안 된 상태죠. 맞죠? 이런 형태의 세포를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DNA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 핵. 그리고 그 핵을 구분하는 막이, 핵막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칠판에서 배우겠지만 실제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사진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핵세포는요 되게 복잡해요. 그림이 되게 복잡하고 그 안에 막 별게 다 있습니다. 막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소포체, 골지체 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러요. 세포 안에 있는 특정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진핵세포는요 되게 기능이 분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포의 소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정말 조금 있어요. 리보솜 정도? 그래서 혹은 아예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책에 따라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근데 저는 리보솜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 뭐냐? 핵막이 있냐 없냐, 세포 소기관들이 있냐 없냐 혹은 많냐 적냐, 이런 걸로 따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훨씬 더 옛날 거, 그리고 진화된 형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구분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원핵세포는 뭘 원핵세포라고 하냐면 세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테리아, 세균들이 바로 이 원핵세포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국 다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고등생물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진핵세포의 세포들은 어떻게 생겼고 그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의 이제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대표적인 진핵세포들의 세포 그림을 보고 우리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필기를 비워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다가 좀 그림을 좀 띄우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편집된 영상에는 여기에 아마 그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사진 한번 띄워놓은 거 보실까요? 짠! 떴겠지? 떴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안에 보시면 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 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핵.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핵이라는 건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핵 안에는 제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뭐가 있다? 네, DNA가 있습니다. 이 핵 안에는요, DNA가 있고 이 DNA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유전 정보가 발현되게끔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DNA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DNA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특정 단백질이 어떻게 하게 되냐? 특정 물질을 만들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어떤 형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부색이 까만 사람과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피부색이 까만 사람은 왜 피부색이 까맣냐면 바로 멜라닌 색소라고 불리는 색소가 많기 때문에, 피부 밑에 많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이렇게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면서 피부가 까맣게 타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 팔뚝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색깔이 다르거든요. 사람들도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멜라닌 색소라는 건 일종의 물질이거든요. 검은색, 쉽게 말하면 색소예요. 색소라는 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이 멜라닌 색소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단백질 덩어리, 이게 우리가 물질대사에서 배울 효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 사람은 멜라닌 색소를 잘 만들어요. 근데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멜라닌, 검은색 색소를 조금밖에 못 만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이 단백질에 대한 DNA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국은 피부색이 까맣냐 하얗냐가 결정지어지는 거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3주차에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핵은 D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형질이 발현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리보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시면 두 번째로 써놨잖아요. 맞죠? 이 리보솜의 역할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백질 합성이라고 표현해요. 단백질 합성.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DNA 얘기했었죠. 보시면 여기 DNA를 그려볼까?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DNA가 있다고 합시다. 이 DNA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DNA 안에는. 그런데 이 DNA 자체가 어떤 형질을 직접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게 단백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단백질 덩어리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효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DNA는 바로 이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설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질이 이 단백질 효소 덩어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단백질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어떤 단백질은 이런 결과물을 만든다면 결국은 이 결과물이 나오냐 이 결과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 어떤 형질이 결정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특징, 너는 피부색이 어떠니, 너는 머리 색깔이 어떠니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거, 그 형질이 나올 수 있는 물질을 결정하는 효소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 효소가 어떤 효소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이 효소에 대한 설계 들어갈 수 있는 DNA가 결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단백질,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 DNA에 있는 정보를 이 단백질로 만드는 이 중간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리보솜이에요. 그 리보솜이 있어야만 결국 어떤 특정 형질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보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리보솜은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동글동글 작은 점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리보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 얘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할게요. 미토콘드리아. 자, 그림 한번 띄워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좀 디테일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의 디테일한 사진을 갖다가 시험지에 옮기면요. 시험지에서는 흐리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사진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뭔가 주름진 어떤 막들이 이렇게 꾸불꾸불 있는 게 보이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나 간단하게 그릴 때는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길쭉한 핫도그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핫도그에 케찹 바르듯이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을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세포호흡을 합니다. 얘는 세포호흡을 해요. 세포호흡이 뭐지? 일단 여러분 호흡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단 숨 쉬는 게 생각이 나시죠? 맞죠? 그런데 이 세포호흡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에요. 세포호흡은 사실 숨을 쉬어야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숨만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상당히 가볍지만 이 펜을 제가 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뭔가를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굶으면 힘이 안 나죠. 확실한 건 에너지가 먹을 거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봅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먹습니다. 먹어요. 먹으면 씹어가지고 약간 좀 가루를 낸 다음에 목구멍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를 지나가가지고 위에서 소화가 되고 또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대장에서 소화가 되고 해가지고 똥으로 똥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때 우리가 먹었을 때 특히 우리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된다.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당을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밥을 먹었죠? 소화를 시켰죠? 그러면 포도당들이 생겼죠? 그 포도당이 우리 몸의 순환계, 빙글빙글 도는 거, 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피를 타고 포도당이 온몸 곳곳의 세포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세포에 만약에 이 포도당이 도달했다고 합시다. C6H12O6라는 이런 분자식을 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에너지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 포도당을 쉽게 말하면 태울 수 있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 산소를 어떻게 얻어요? 바로 호흡을 통해서 얻죠. 숨을 쉬게 되면 그 숨쉰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거기서 폐포에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를 타고 온몸으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의 피는 세포에게 영양분인 포도당과 그리고 O2, 산소까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그 피로부터 공급받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걸 뭘로 만드냐면 이산화탄소 CO2와 6개의 물 H2O를 만들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큰 덩어리,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까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다음 시간이군요. 배울 건데, 이 큰 덩어리의 분자를 조금 더 작은 분자로 이렇게 쪼개는 과정, 이렇게 분해를 하려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사용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피로부터 포도당이라는 영양분과 산소라는 어떤 영양분을 영양분을 태우는 데 필요한 기체를 얻은 후에 몸 안에서 걔를 갖다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의 주 역할은 뭐라고요?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은 뭐예요? 세포 내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와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엽록체예요. 엽록체. 그런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엽록체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네요. 세포벽과 액포.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고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파란색으로 쓴 이 엽록체와 세포벽, 액포는 식물세포에게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빼놨고요. 자, 엽록체 역할 보도록 할게요. 자, 엽록체는요, 여러분들 일단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엽록체와 엽록소는 다른 겁니다. 엽록체는 주로 뭘 하는 세포 소기관이냐면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광합성. 그리고 그 엽록체 안에 있는 초록색 색소가 엽록소고요. 자, 근데 이 엽록체도 지금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을 시험 문제를 내면 인쇄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엽록체를 우리가 그림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엽록체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뭔가 동전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해서 엽록체는 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후에 무엇인가가 뿅뿅뿅 쌓여있는 듯한 이런 형태로 많이 그립니다. 이게 엽록체의 간단한 모식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엽록체가 하는 일이 바로 광합성인데 이 광합성이 뭔지 한번 보자면 광합성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정반대라고요. 광합성은 바로 이 세포호흡의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그래서 뭐냐면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었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걸 완전 반대로 얘기하면 광합성은 뭐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얘는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뭘로 흡수하냐면 바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죠. 빛 에너지, 빛 광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합성하는 거야? 포도당이라는 어떤 영양분, 유기물을 다시 합성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식물세포들 안에서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세포의 소기관을 뭐라고 부른다? 엽록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와 골지체라는 게 있어요. 소포체와 골지체는 그림으로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소포체와 골지체는 뭔가 뭐랄까 어떤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쭈글쭈글쭈글어 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약간 쭈구리들이야, 쭈구리들. 쭈구리들인데 이 소포체와 골지체의 역할을 보면 일단 소포체 먼저 보시면 소포체라는 거는 되게 실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소포라는 게 요즘은 별로 쓰진 않지만 예전에 우체국에 여러분이 모르는 게 2개가 있어요. 우체국 하면 여러분들은 편지 주고받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아주 먼 옛날 어떤 그러니까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우체국에서 편지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보라는 걸 보낼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스부호 같은 걸로 이렇게 몇 월 며칠 모임 있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빠르게. 그런 걸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택배라는 게 발전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배송, 그러니까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 편지처럼. 편지는 편지지만 우편이라고 부르지만 물건이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포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택배로 완전히 다 통일이 됐죠. 자, 어쨌든 근데 소포는 뭐라고요?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라 그랬죠. 맞죠? 실제로 그래서 이 소포체의 역할이 뭐냐면 세포 내에서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포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들을 갖다가 저장하거나 혹은 바깥으로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얘네들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소포체 같은 경우는 핵에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림상에서 핵에 붙어 있을 거고 얘는 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포체는 뭐다? 물질을 운반한다. 골지체는 물질을 저장하고 분비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세포에만 해당되는 세포벽과 액포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세포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세포막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있는데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벽은 뭐냐면 벽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벽하면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벽도 뭐냐면 되게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물이 죽어요. 동물이 죽으면 뭐 살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눌러보면 쿡쿡 눌리고 이렇게 되죠. 맞죠? 나중에 결국 뼈만 남게 되겠죠. 단단한 뼈만. 그런데 식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죽으면 겉에가 막 다 없어지고 가운데 뼈만 남아요? 식물에 뼈가 없죠. 식물은 뭐가 남냐면 그 몸뚱아리가 그대로 남아요. 아주 오래전에 죽은 나무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식물에게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세포벽의 역할이 뭐다? 세포벽의 역할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형태. 그래서 식물들이 안 넘어지고 그 형태로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형태를 유지해주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은 죽고 나서도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색깔 막 이런 건 변하긴 해도. 그래서 세포벽의 역할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다. 중요한 거냐는 식물세포에만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식물세포 안에 보시면 뭔가 동그란 물방울 형태의 무엇인가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액포, 액체가 뭔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감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쌓여져 있는 거야. 포장되어 있는 거야. 액포라고 부르는데, 이 액포의 역할은 골지체랑 조금 비슷해요. 이 액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액포도 무엇인가 어떤 물이든지 색소든지 노폐물 같은 거, 어떤 물질들, 물 혹은 색소 혹은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 자세한 기능까지 알 필요는 없고, 액포라는 녀석 안에 물이나 색소, 노폐물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액포라는 게 식물세포에만 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잠깐만 또 짚고 넘어가자면, 생명체는 뭐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딱 정리하자면 일단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세포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물질 대사라는 것과 자기복제를 한다. 생명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거나 분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닮은 후손을 남기려고 한다. 이게 생명체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세포라는 녀석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더라.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진화 정도에 따라서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단순한 세포를 원핵세포, 거기서 좀 더 진화된 형태를 진핵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막이 있다 없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구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걔네들의 기능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 얘기하자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중요하고요. 리보솜도 중요하고 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포차 골치색 제일 안 중요하고요. 이 개념들 이해해 두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세포막,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안 다룬 게 있죠.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간만에 조금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